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11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환을 끝냈어도 연체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 여부 투표가 오늘 열렸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 공여의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국내 최대 쇼핑 문화관광 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문화체험을 제공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에 나섭니다. 돈을 다 갚고도 연체 이력 때문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 8,500만 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습니다. 대출 연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끝냈어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연체 기록이 남아있으면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받기가 어렵잖아요. 없애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출도 저희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도 이제 조금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정은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채무 조정 특례를 확대합니다. 신속채무 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에서 50%에서 50에서 70%로 확대하는데 연간 기초수급자 5천 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는 채권단의 투표가 오늘 밤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이미 채권단 동의가 75%를 넘어서 워크아웃 개시가 사실상 확정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한편 워크아웃 여부와는 별개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 100여 곳의 임금 체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김용민,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 결과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609개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12일 0시까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의견을 받는데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3%는 산은과 은행권이 40% 이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공제조합 등이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개시 기준인 75%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워크아웃 개시는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반 버티기에 나섰던 태영그룹 측이
지난 9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워크아웃 개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추가 자구안의 핵심은 TY홀딩스 자회사인 SBS 미디어넷과 DMC 미디어의 지분을 담보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BS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다만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거나 자구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각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와는 별도로 정부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의 건설 현장 전국 105곳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을 비롯해 건설업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건설업 체불 임금은 3,989억 원으로 전년보다 51.2%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태영건설 외에도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 현장 500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합니다.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건설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기간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에서 1%로 낮추고 융자 상환 거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금리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새해 첫 기준금리 좀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동결 카드를 꺼냈거든요. 먼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네, 8차례 연속 횟수로는 1년째 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최근 물가가 3%대로 비교적 안정 추세에 있는 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이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동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언제 내려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앞서 뉴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최근에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부채 압박이 커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먼저 이 금리가 높으면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태영건설 사태도 결국 유동성 문제로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태영 사태가 부동산이나 건설업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며 아직 하느니 나설 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분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조정할 걸로 보이고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은희 전망은 올해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네, 이 경제 성장률 먼저 보면요. 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1%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수출 개선이 뚜렷해진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현재 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 지난해 경상수지 연간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치인 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올해 경상수지도 이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이 4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 소비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도 한번 짚어볼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2%대고 정부도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이 물가는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 수준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물가 둔화 시기를 올해 4분기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정세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가 뛸 수 있고 또 국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추이도 물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올해 첫 기준금리 소식부터 경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대북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과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북 간의 무기 거래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한 조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평화 구축으로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고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정책 주안점을 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가운데 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또 병행을 해야 되겠죠. 러북 무기거래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엄정한 입장을 취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는 러북 무기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설전이 오갔고 8개국 유엔 대사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도 언급했습니다.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삼국 간 그 양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조 장관은 기회가 된다면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의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날로 엄중해지는 한반도 정세와 중국과의 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 조 장관은 여러 중압감을 견뎌내면서 대한민국 외교에 작은 유산을 남기고 싶다고 취임 소회를 남겼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 최대 쇼핑 문화 관광 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막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다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2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한국의 그 맛과 멋을 가슴속에 담고 가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문화체험을 통해 올해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3, 2, 1, 눌러주십시오. 국내 대표 쇼핑문화 관광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4년 새해 첫 관광 행사입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 행사는 다음 달 29일까지 열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단순한 세일 행사가 아닌 모두가 즐기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14년째 이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단순히 세일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보다도 마치 올 2024년도에 그 축제가 시작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간을 좀 즐겨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한국행 145개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91%까지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도 최대 80% 객실 할인과 더불어 교통, 체험, 쇼핑 등 전용 패키지 혜택을 선보입니다.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에서도 전국 주요 지점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방문이 잦은 명동, 홍대, 성수 등에는 웰컴 센터도 설치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관광객 목표가 2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성심성의껏 다 해서 이 한국을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의 그 맛과 멋을 가슴속에 담고 가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K컬처 체험 행사도 한층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댄스 클래스,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체험을 비롯해 메이크업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더불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상품과 숙박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저출산 정책 가운데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데요. 얼마나 늘어나고 또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출산 이후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김윤주 씨. 재직 중에 받던 각종 수당을 제하고 오로지 기본급의 80%만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첫 아이인 만큼 모든 육아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기 보험료나 분유, 기저귀 이런 거는 꼭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70에서 80%,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 위에 이런 매트라든지 애기 용품 같은 것도 꽤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첫 애기다 보니까 이걸 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꼽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 아동은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부모급여 지급 이후 늘어난 단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2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멈춘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국 80개 세일센터에서 개인과 기업의 멘토링 서비스와 조직 문화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전 회사원이었던 최유진 씨.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른바 경단녀로 지내던 최 씨.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찾았습니다. 세일센터에서는 직업교육 훈련과 현장 실습을 제공했고 최유진 씨는 현장 실습을 하던 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여성일센터가 아니었으면은 이 메디허브라는 회사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릿지 역할을 안양여성일센터에서 정확히 해주셨어요. 사업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확대돼 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80개 세일센터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1:1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를 비롯해 고충상담,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위기를 맞은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과 인천, 충북 등 광역세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 예방 심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이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도 조직문화 자문 상담과 교육, 직장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지원 사업 참여로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저희 기업은 인사노무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노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취업 규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관리를 해주셔서 이번에 취업 규칙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채용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사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16만 명이 세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여가부는 최근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개정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센터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비싼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으신데요. 올해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돼서 병원끼리 미리 비교해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2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오정원 씨. 오 씨에게 반려동물은 큰 기쁨이지만 한 번 진료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진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강아지 키울 때 이제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그때 진료 비용이 40, 50은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강아지 아프다니까 치료는 해야 돼서. 최근에는 동물병원을 선택하기 전 미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해 비교해 볼 때도 있습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료 비용 게시된 걸 보고 와서 어느 정도 진료 보기 전에 미리 얼마 정도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진료 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의 동물병원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찰과 입원, 백신 접종 등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이나 검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엑스레이 찍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항목을 표준화해서 게시를 하게 됐습니다. 진료비용 게시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진료비 게시 조치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은 물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KTV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해서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0일 기준 206명의 사망자와 약 2만 6천 명의 이재민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방안,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유 장관은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성이라면서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은 물론 버추얼 스튜디오를 비롯한 첨단 기반 시설 구축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막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이 먹을거리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텐데요. 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한 주를 남겨둔 가운데 민간이 협업해 식품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음료 안전지원본부를 운영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고 식품 담당 업체는 상품 품질 점검, 안전배송, 비상대응 등을 목표로 TF를 구성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식품 안전입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안전을 매일매일 품질 검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재료 보관 창고를 둘러보며 청결 상태와 온도 관리를 확인하는 등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번 대회에 79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하는 만큼 선수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은 강원도 정선을 방문해 선수촌 식당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취약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며 이번 대회 식중독 0건을 달성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 시설당 2분의 현장 점검 전담반이 이제 배치가 돼서 식재료 검수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만들고 음식 배식하는 것까지 밀착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식중독 사고 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회 전까지 식사장소 위생점검, 식당 종사자 교육, 식중독 모의 훈련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과정 식음료 안전관리와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회 기간에는 이동형 식중독 검사 차량을 배치해서 식사에 활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해 17개의 식중독균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온 외국 선수 마지막 1명이 출국할 때까지 완벽한 식품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비슷한 자동차들 틈에서 내 차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 번호판 덕분이죠.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은 자동차 번호판에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 번호판은 자가용 차량을, 노란색 번호판은 버스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보기 드문 군청색 번호판과 부쩍 늘어난 파란색 번호판은 각각 외교관과 친환경 차량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두색 번호판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올해부터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이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출퇴근과 거래처 방문 등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라며 정부는 법인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업무용과 자가용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겉모습만 보고 이 법인차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탓에 이 법인차를 과시 목적으로 사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졌죠. 국내 한 자동차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일명 이 사장님차로 불리는 제네시스 G90은 국내 등록 차량의 72%가 벤츠 S클래스는 51%가 법인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보다 법인 명의 차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스포츠카 역시 법인차가 대세였습니다. 차값이 수억에 달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은 판매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목을 끄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되려 특권층을 구별하는 부의 상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반면에 주말에 법인차가 쇼핑몰 등에서 보이면 신고하기 용이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과연 법인차의 시각적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2024년 새해, 올해는 집안 살림 좀 나아지면 좋겠다 소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경제 불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인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비롯해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했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초생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32% 이하까지로 확대된 건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83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어르신들 소득 보장과 돌봄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낮아집니다. 올해부턴 65세 이상이고 혼자 산다면 월 213만 원 이하 소득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엔 소득이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서 배기량이 3000cc가 넘어도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에 바로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 1959년 3월이라고 하면요. 한 달 전인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매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2만여 명인데요. 해마다 환자 수가 급증해 2040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치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치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의사가 방문 진료를 통해 선정하기도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연간 최대 12번 비대면 상담과 4번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의료비의 10%에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매뿐 아니라 중증 환자가 있는 가정에 간병비 부담도 적지 않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 특정 병동에서만 시행되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큰 수술을 받았거나 착각과 망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선망 환자, 치매 환자들만 입원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종합병원 70여 곳에 우선 도입됩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이 20%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다양한 정부 지원들 모르면 손해니까요.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루입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개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서 밤사이 강원 영서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그리고 1cm 내외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공기질이 계속 탁하겠고 오후 들어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 3.9도 등 전국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벌어지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4도, 대전과 인천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 2도, 청주 5도, 세종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1도, 울진 1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1도, 제주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기온이 낮아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창문을 꼭꼭 닫아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도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은 제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농도가 특히 높은 늦은 저녁이나 새벽을 제외하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